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Trust in Korea Be Like 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가게 앞에 음료를 잔뜩 쌓아둬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든지 사람이 아주 많은 경기장에서 핸드폰이나 에어팟, 심지어 지갑으로 자리를 맡아놓고 오랫동안 비워도 괜찮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 사회에는 남의 물건은 잘 안 가져간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로 아무도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사실 외국인 분들 사이에서 이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화제가 되는 내용이죠. 한국 사람들이 탐내는 건 따로 있어요. 물건은 탐내지 않지만 자리는 탐나요. 카페에 들어가면 빈자리가 있나 살펴보지 남의 물건에는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자리를 꼭 맡아놓고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카페에 가보시면요. 자리는 비었는데 물건은 테이블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은 물론이고요. 잠시 바람 쐬러 나가거나 뭘 사러 가느라 한동안 비우기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물건을 가져간다? 그런 걱정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웬만하면 금세 찾거나 그걸 주운 분이 저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소지품을 정말 잘 챙겨야 할 때가 많아서 이게 당연한 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치안 중에서도 특히 남의 물건을 대하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은 잘 안 건드리는지, 한국 사람들은 왜 도둑 맞을 걱정을 안 하는지, 그리고 이게 마냥 좋기만 한 건지 오늘 여러 각도에서 같이 파헤쳐 볼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설마 한국도 사람 사는 나라인데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야? 맞아요. 한국에서도 절도 같은 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상에서 막 가방을 항상 앞으로 메거나 중요한 물건을 숨기고 다녀야 하는 그런 긴장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 손에 신용카드 들고 털레 다니거나 촬영을 나가는 날이면 어떤 줄 아세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나 지갑은 별로 신경도 못 쓰고요. 만약에 2층 카페를 간다? 2층에 소지품으로 자리를 우선 맡아놓고요. 1층으로 내려가서 주문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Trust in Korea Be Like 트렌드 영상이 정말로 맞아요. 최근에도 사회 실험 영상을 찾아보니까요. 아예 카페에서 외장하드가 꽂힌 노트북을 두고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야구장이나 콘서트장 같이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서도 무려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놓고 거기를 뜨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언제 식사를 하는데요. 옆 테이블의 손님 4분이 각자 명품 백에 명품 지갑을 다 자리에 놓고 담배를 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다려도 한참 동안 안 오니까 오히려 제가 물건이 없어지진 않을까? 어떡하지? 전전긍긍할 정도로 너무나 여유롭게 밖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오시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최근에 SNS에서 이런 사진도 봤는데요. 아침에 차를 타려고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글쎄 자기 차 문이 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도 뭔 일이지? 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 전날 밤에 차 문을 닫는 걸 깜빡했대요. 짐도 많았고 애기도 있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무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다 열려 있었는데도 다행히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었대요. 상당히 놀랍죠?
이 정도로 자기 소지품을 챙겨야 한다는 긴장감은 없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이런 점에 흥미를 느낀 외국인들이 사회 실험을 직접 해보는 영상이 정말 많았죠. 그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유튜버가 한국에서 가방을 길거리 화단 위에 올려두고 떠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에 사람이 많았는데도 아무도 가방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가방을 만졌는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단 위에 더 잘 보이게 올려두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흘리고 갔나 보다 하면서 더 잘 보이게 둬서 물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 이후로도 요즘까지도 사회 실험 콘텐츠가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베트남 분이 써준 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시동을 켠 채로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세워두고 들어가더래요. 키도 꽂힌 채로요. 그리고 호치민이었으면 2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호치민에서 오신 분, 이거 맞아요? 저는 한국에서 쭉 살았으니까 길에 오토바이가 정차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한 번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훔쳐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딱히 안 해서 이 점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체감한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짐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차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왔다 갔다 하세요. 트럭은 문 열린 채로 있고요. 그 안에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이 차곡차곡 쌓여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트럭에서 짐을 어느 정도 미리 1층에 옮겨 놓은 다음에 다시 세대별로 배송하면 쉽잖아요. 매번 트럭 안까지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층 공용 현관 앞에 사람들의 택배가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건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식료품 배송 박스도 쌓여 있고 취급 주의 이렇게 써 있는 상자는 사실 전자제품이거나 고가의 상품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어때요? 좀 체감이 되시나요? 택배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장면이 외국인 분들에게는 진짜 충격일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안전한가 데이터로 좀 살펴볼게요. 당연히 한국이 범죄가 없는 나라는 절대 아니죠. 2021년 이후로는 오히려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가 살짝 늘어나는 추세래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늘어나는 범죄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길거리 강도, 소매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늘고 있는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사이버 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2배나 늘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은 길에서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버리거나 카페에서 잠깐 비운 사이에 노트북이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범죄가 상대적으로 드문 나라인 거죠. 물론 한국에도 범죄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국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건 길거리 소매치기보다는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오면 한 번쯤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보다는 폰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속일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소매치기 걱정을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또래나 친구들에게 야, 너 한국에서 소매치기 당해본 적 있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래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소매치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옛날 뉴스 인터뷰를 보면 면도칼로 가방을 째서 물건을 털어갔다 이런 인터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옛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구나 하면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확 사라진 건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게 사그라든 다음에 태어난 세대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긴장감 하나 없이 살아온 거죠.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타도요.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면 그 어르신께서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들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가방을 맡길 수 있어요? 뭔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심지어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라는 한국어로 된 안내 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겁을 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도 긴장을 해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핸드폰은 식당 테이블 위에 절대로 안 올려놨었고요. 가방도 항상 앞으로 맸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해도 제가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사진을 찍거나 어디 구경하거나 안내판을 읽을 때면 잠시 한눈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 내 소지품 잘 있나? 이렇게 매번 확인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접근하거나 말을 걸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접근을 해서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소매치기는 한국에서는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아예 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소매치기가 다시 고개를 든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특히 대중교통에서 혼잡한 시간대에 많이 일어난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건을 두고 갈 때 마음이 놓이는 것, 그리고 남의 물건에 손을 잘 대지 않는 것, 이런 분위기는 여전히 맞습니다. 자, 카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왜 노트북을 두고 가는 사람이 생겼나를 좀 더 파고들면요. 카공족,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카페에 가면 좌석도 편안하지, 콘센트도 있지, 음료도 마실 수 있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카페에서는 매장에 데스크톱 컴퓨터나 프린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라는 공지까지 냈을 정도예요. 카페를 아예 사무실처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카공을 금지하거나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카페도 많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카페에 몇 시간씩 있어야 하잖아요.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하고, 주문하러 카운터도 가야 하고, 전화 받으러 잠깐 나가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노트북이랑 짐을 다 싸서 들고 다니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자리에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물건을 두고 가더라도 막 간도 크게 사람들 앞에서 노트북을 훔쳐가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 갔을 때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뺏기면 어떡하지? 이거를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작업하려면 콘센트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또 책을 읽으러 왔다면 조용한 구석 자리를 선호하겠죠. 특히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카페에 가보면 대부분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카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리 있나?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두려운 건 원래 내 자리였는데 화장실 가느라 잠깐 비운 사이에 누가 차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렵게 좋은 자리를 맡아서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이나 소지품, 노트북 같은 걸 올려놓고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죠. 재미있는 건 한국 사람들은 그 표시를 보면 진짜로 안 앉아요. 심지어 충전기 하나, 공책 한 권만 올라와 있어도 누가 자리를 맡아놨구나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카페에서 개인 소지품을 두고 가는 게 자리 욕심 때문이라는 거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무인 가게는 어떨까요? 무인 가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가게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밀키트 가게, 무인 카페, 심지어 무인 빨래방까지 직원이 없으니까 손님이 알아서 물건을 고르고 알아서 계산하고 알아서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CCTV는 다 있어요. 아이스크림 결제 안 하고 가져가신 분 신고합니다. 라는 종이가 붙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매대가 잠겨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누구나 와서 냉동고를 열어서 마음에 드는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내가 산 만큼 정직하게 개수를 키오스크에 입력을 하고 결제를 잘 하고 나오는 거죠. 에이, 그런 데는 CCTV에 찍히니까 그냥 안 훔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사러 가면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분은 붕어빵을 굽느라 너무 바쁘시단 말이에요. 현금을 받으려면 매번 장갑을 벗고 돈 받고 다시 장갑 끼고 이게 귀찮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그냥 둡니다. 그 안에 보면 현금이 쌓여 있어요. 손님들은 바쁜 주인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고요. 알아서 상자에 돈을 넣고요. 큰 돈을 냈으면 정말 알아서 정직하게 거스름돈을 챙겨갑니다. 상자 안에 돈을 훔쳐가거나 거스름돈을 더 가져가는 일도 거의 없어요. 양심상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택배는 어떨까요? 택배야말로 이 양심하고 딱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킬 때 문 앞에 놔주세요 라는 옵션을 정말 많이 골라요. 그러면 택배 기사님은 그냥 그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도형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한 복도에 사는 사람들이 시킨 물건을 다 볼 수 있어요. 택배가 문 앞에 그냥 놓여 있거든요. 제가 만약 제일 안쪽 집에 산다고 하면 다른 집이 시킨 물건을 쭉 지나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걸 안 건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리 물건을 잘 챙긴다고 해도 잃어버릴 수는 있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잃어버린 우산만 해도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 저는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적이 있어요. 내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긴 알았는데 당장 그 핸드폰으로 검색을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어떡하지? 하고 막막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방법을 검색을 해서 기사님하고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 사이에 그 택시에 다른 손님분들도 탔을 텐데 글쎄 제 핸드폰이 그대로 뒷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잘 돌려받고 기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다시 와주신 거라 제가 요금까지 더해서 사례를 해드렸습니다. 찾아보니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예약한 앱을 통해서 기사님과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택시 번호를 기억한다 그러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축제를 했다 하면 그 다음날 전체 공지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분실물 찾아가세요 하면서 주운 물건들 사진이 쭉 올라와요. 그런데 막 아주 자그마한 키링 인형, 부채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경찰청에는 로스트 112라는 유실물 포털도 있대요. 여러분이 학생도 아니고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요. 어떡해요? 하시면 어디서든 물건을 잃어버리셨더라도 이곳은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된 습득물 정보를 한 곳에서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같이 올라오니까 내 물건이 맞는지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 누군가가 주워서 신고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양심만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법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내 거 해야지 하고 그냥 가져가면 범죄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해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거나 주인에게 찾아주면 물건 값의 5%에서 20% 사이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워서 돌려주면 보상, 가져가면 처벌, 이런 제도가 받쳐주니까 양심도 더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한국에서는 진짜 물건을 안 건드리는구나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잘 건드리는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노트북은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훔쳐간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자전거 절도만큼은 요즘 한국에서도 흔한 생활 범죄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카페 안에 있는 노트북은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CCTV도 많고 누가 가져가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보통 밖에 오래 세워두고 사람 없는 골목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게다가 훔쳐서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자전거 가격도 많이 올라서 고급 자전거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엄복동의 나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엄복동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자전거 선수인데요. 여러 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지만 동시에 상습적인 자전거 절도로 징역을 살기도 했대요. 그래서 엄복동의 나라는 그 행각에 빗대서 유난히 자전거 절도가 많은 우리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이라도 할 수 있지 자전거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또 실제로 SNS에서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노트북이나 카메라, 휴대폰은 잘 안 훔쳐가면서 왜 이렇게 자전거는 훔쳐가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영상이 많아요. 정말 그럴까 궁금해서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3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자전거 절도가 약 12,000건인데요. 요게 소매치기랑 비교하면 무려 43배나 많고요. 상점을 터는 거죠. 상점 절도랑 비교하면 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체적으로는 안전해도 모든 물건이 다 똑같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도 자전거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잠가요. 비싼 자전거는 아예 집 안에 들여놓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무인 가게도 요즘은 한국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대요. 직원이 없으니까 CCTV가 빤히 찍고 있지만 기계를 부수고 돈을 훔쳐가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이게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CCTV가 있어도 지금 당장 가서 그 범죄를 실시간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찍혀도 일단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은 100% 안전하대 하고 방심하시는 건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소매치기가 드물긴 해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특히 관광객이 많은 곳이나 클럽, 술집 같은 데서는 도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조심성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남의 물건을 안 건드릴까? 이 핵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소매치기가 왜 사라졌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 답도 여기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3가지 이유가 같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과 양심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는 것처럼 남도 안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당연히 남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또 양심상 그건 아니지
하는 각자의 도덕적 선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주운 건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길 가다 누가 지갑을 떨어뜨리면 바로 저기요 하면서 불러서 가져다 주거나, 또 학교면 교무실에, 바뀌면 경찰서에 맡기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 CCTV인데요. 한국은 진짜 CCTV가 많죠.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2022년에 전국의 CCTV가 약 1960만 대로 추정이 된대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요. 한 조사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출근부터 귀가까지 하루에 CCTV에 무려 100번은 찍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 사람들은 차에도 대부분 블랙박스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0번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정말 촘촘히 찍힌다고 봐야 해요. 어느 가게를 들어간다고 치면 가게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나를 찍고 있고, 가게 내부와 외부의 CCTV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나를 찍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물건을 훔치면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은 큰데 얻는 건 적으니까 아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이유인데요. 현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도 현금을 잘 안 쓰시잖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거의 모든 걸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살 때도 카드를 쓰고, 길거리 노점에서도 계좌이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현금은커녕 아예 지갑 자체를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지갑을 훔쳐도 그 안에 현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는 훔쳐서 써봤자 정지시키면 못 쓰고, 또 그 사람도 금세 잡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들의 양심, 또 촘촘한 CCTV,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더 이상 남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국 치안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만 꼭 집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한눈을 팔다입니다. 제가 외국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면 그 사이에 물건이 없어졌을까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한눈을 파는 것은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막 신경 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아요. 계속 놀러 다닌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노는데 한눈이 팔려서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라고 해요. 여기서 한눈 띄어쓰는 게 아니라 붙여서 씁니다. 한눈. 또 다른 뜻으로는요, 여러분의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도 쓸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최근에 한눈 팔았어 라고 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또 한눈 팔다가 버스 놓쳤어, 한눈 팔다가 커피 쏟았어,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간이 크다. 아까 제가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노트북을 훔쳐가는 그런 간 큰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죠. 그런데 간이 크다고 하면 겁이 없고 대담하다는 말이 돼요. 한국어에서는 간을 용기나 배짱에 비유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동료 직원이 상사에게 대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무섭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진짜 간 크다 라고 해요. 또 예를 들어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절대로 혼자서 못 갈 것 같은 오지에 간다든지 할 때요. 그럴 때는 번지 점프를 했다고? 너 진짜 겁이 없구나 하는 의미로 야, 간이 크네 해요. 또 그 오지를 혼자서 갔다고? 진짜 간 크다.
라고 합니다. 더 과장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도 가능해요. 야, 너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합니다. 반대로 겁이 많으면 간이 작다, 혹은 더 과장해서 간이 콩알만하다 라고 해요. 콩알, 그러니까 작은 콩만큼 간이 작다는 거죠. 아, 나는 간이 콩알만해서 그런 거 절대 못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카페에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아니면 잠깐만 한눈 팔아도 물건이 사라지나요? 혹시 한국에 오셨다가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가네? 하고 놀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한국에서 한국도 마냥 안전한 건 아니구나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나라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어디서든 소지품은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